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6월 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만권 정치 철학자.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네, 김만권 박사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정치 철학자라고 제가 또 했네요. 아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구독자 34만 축하드립니다. 예, 우와! 예, 기세가 좋습니다. 예.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예. 35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야, 올라가십시오. 지금 보고 계시는 네. 분들 보고만 있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누르시면 된다. 이런 꿀팁을 드리면서요.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액트지오는 1인 기업. 네, 오늘 동해석유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의 관계자가 입국했죠. 네,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은 취재진을 만나서 한국인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는데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에 어떻게 접근할 건지 더 명확한 대답을 주기 위해 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액트지오를 두고 전 세계 심해 저류층 탐사에 특화된 회사라고도 소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액트지오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직접 입국해서 설명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마다 고문이냐 대표냐 호칭이 조금씩 다른데 그 한국석유공사 설명 자료를 보면 아브레우 박사가 액트지오 소유주이고 대외적으로는 고문 또는 컨설턴트로 활동 중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한국석유공사와 정부 관계자들을 이제 차례로 만나고 오는 7일에는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당초 국정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액트지오에 대해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뉴스버스 등이 미국 인구조사국에 등록된 기업 정보를 확인했더니 액트지오의 직원 숫자는 1명이고 또 이 1명이 바로 회사 창업자인 아브레우 고문이었는데요. 특히 회사 주소지가 미국 휴스턴 지역의 주택가로 나와 있는데 이 역시 아브레우 고문의 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액트지오는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아브레우 고문을 중심으로 이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실제로 전문성이 있는지 그리고 수천억이 투입될 수도 있는 이 국가 사업에 한 회사에만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적절했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5개를 시추하는데 5천억 원 정도 든다는 것인데 딱 부산 엑스포에 들어간 돈과 비슷하다라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있을 리 없는 외국의 1인 사기업 보고서를 믿고 발표를 했다. 아니면 말고식은 처음 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어제 SBS 정치 컨설팅 스토브 리그에 나와서 이 비즈니스라는 게 잘 되면 대박인 거고 안 되면 나중에 수사를 받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이제 좀 자리에서 내려와서 허나 대표가 역할을 하고 있긴 하죠. 의원이긴 예. 합니다. 네, 익숙한 호칭이다 네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이 예. 이제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이번 주 내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예. 김만권 박사님 그 브리핑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똑같았을 겁니다. 저한테 저 보는 심정이 정말 저 우리가 석유가 나오는 거가 아니라 왜 이 시기에 저 발표를 할까 이제 그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저희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우리로서도 불행입니다.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그리고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없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갤럽 통계를 봐도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봐도 지난 5월 31일 날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1%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 이 21%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가장 위기인 시기에 어쩌면 우리 국민들의 영원한 관심사일 수도 있는 이제 석유로 이제 관심사를 돌려놓으려고 하네? 이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또 지적된 곳이 거의 비슷한 영일만 뭐 그런 데기 때문에 옛날부터 석유가 나온다 만다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게 리사이클링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보도를 보니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대통령의 발표에 당황했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부 내부에서도 이건 긴가민가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도 합의도 없고 자기들 이게 대통령실이 왜 저러는 거지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 국가의 미래나 자원이나 이런 걸 보았다기보다는 국정 전환용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저만 했을까? 아니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심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나 자료나 그리고 신뢰할 만한 권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걸 들여다보면 이제 이분이 우리가 이 비토르 아브레우라는 분이 개인적으로는 뭐 경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력이 저도 개인적으로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제 전 국민이 지금 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국민들이 따로 확인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 사람이 그걸 확인해야 되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국가가 이런 중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오는 거로는 거의 1인 기업에 가깝다. 그리고 지금 활동하는 것도 거의 프로젝트 팀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분이 보니까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라고 하는 아주 이제 남미에서 제일 큰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에너지 회사의 출신이고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브라질에서 한참 외환위기로 이제 그때 구조조정 될 때 브라질을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노칼이라고 하는 아주 또 유명한 미국의 회사로 가셨는데 이제 이 미국의 회사에서도 이 활동하던 시기 보니까 이게 이 유노칼이 또 약간 해외에서 사고 치고 있을 때 이제 그 시기에 또 이제 그때 활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 엑스모빌로 옮겨가고 해서 개인의 경력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 이 사람이 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뭔가 이런 사업에서 개인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걸 돌릴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들 또 뒷받침하고 있는 충분한 인적 자원과 나머지 물리적 자원들이 갖춰져 있어야겠죠. 그러면 저희들은 전문성과 어떤 회사의 규모라는 걸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사업을 한다고 그런다면 전문성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문성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규모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우리가 봤을 때 별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데다가 물었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신뢰가 가장 어떻게 보면 국민을 설득하는 데서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논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문성과 규모를 같이 갖춘 데가 물어보고 거기서 컨설팅을 받은 자료로 그리고 한 군데가 아니라 서너 군데 받은 자료로 이걸 내놓으면서 어디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이 반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처럼 개인적으로 이걸 다 확인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해당 집을 가봤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예. 했는데 엊그제만 하더라도 아무도 몰랐던 액트지오나 아브레우 이런 이름들이 또 전 국민이 말씀처럼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빅터 아브레우 제가 먼저 그 검색을 하니까 이게 안무가가 먼저 뜨더라고요. 전 국민을 취재하게 만드는 함정으로 만드는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해외에서도 네. 이게 부정적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이 벌써 있다고요. 네, 국제 신용평가 업체 S&P가 동해안의 유전 발전 가능성과 관련해서 업스트림, 즉 원유와 가스 생산하는 이 단계가 이제 실현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의 유전 탐사 프로젝트에 흥분하지 말라면서 신중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국제 정유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기도 했는데 여기 한 관계자는 이제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또 프로젝트가 성공하더라도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네, 7일에 기자회견을 아브레우 박사가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도 저희가 팔로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레우 박사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세업자입니다. 영세업자는 부풀려서 이게 잃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두에 둬야 될 되게 중요한 네.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네, 검찰 김건희 소환 하나. 네,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당시 김 여사를 서면 조사를 했지만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요, 김 여사가 2021년 12월에 검찰에 일방적인 해명을 담은 수쪽짜리 진술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검찰 측에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수사팀 내에서도 김 여사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답하면서 이 소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김 여사가 이 사건으로 고발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이 검찰이 처분을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1심 재판이 끝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법 앞에 성역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라는 제목인데 이 용산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검찰이 팩트와 결론이 담긴 수사 결론을 내놓을 때가 됐다라고 썼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숙명여대에서 검증 결과를 2년 4개월째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 연임에 도전하자 이 동문들이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6월 3일 숙대 민주동문회는 이 대학 홈페이지에 사립대학의 연구 부정행위 검증 기간이 통상 5개월 정도라는데 우리 60쪽짜리 논문의 표절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라면서 우리 숙대가 그렇게 무능한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낸 석사 논문이 최소 48% 표절이라는 의혹을 알리면서 학교 측에 조속한 심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김만곤 박사님도 학계에 계시다 보니까 표절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더욱더 하실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2년 넘게 결과가 안 나온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뭐 그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발이라도 걸치고 있는 사람으로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실은 정직성이죠. 그리고 그 정직함을 가르치는 그걸로 그 번거로운 각주를 달아라, 출처를 밝혀라, 네가 어떤 문장을 봐도 네 문장으로 다시 고쳐서 바꿔라라고 하는 말들을 다 씁니다. 내가 어디서 봤다라는 걸 다 밝혀도 그 문장을 그대로 옮겨오면 표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표절입니다. 그리고 어떤 같은 크기가 저희들이 25% 30% 넘어가면 명백한 표절로 다 판결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사실 거의 50%가량 나오고 있거든요. 절반이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학이 정말 이 기간이 되도록 판결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 이 상태라고 한다면 정말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느 날인가 보니까 우리 대학 교수들이 이제 더 이상 지식인이 아니라 국가의 지원에 목을 매는 생계형 연구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서 공익에 기여한다라는 게 이제 아주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래서 학교에서 제자들에게 존경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관련 대학에서는 이게 표절 문제로 학생들에게 교수들이 F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 말이 됩니까? 아니 뭐 저렇게 해서 석사기도 받고 대통령 부인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라고 학생이 따지면 뭐라 그럴 겁니까? 넌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저희들이? 그냥 너무 이거는 이제 할 말이 없고요. 예, 그래서 이게 창피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과해야 될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고 대신해서 사과를 하는 이 상황이 또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원석 총장이 이제 예외도 특혜도 선석도 없다. 이렇게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사 관련해서. 그 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앞으로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상황을 비교해 보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있었다. 지금까지는 있었다. 네, 명백하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저희들 제가 갑자기 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났던 말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에 이제 서울의 소리 쪽이 서울의 소리인가 거기서 이제 김건희 여사 녹취 파일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않을 거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경찰들이 알아서 다 입건한다. 그래서 다 그게 무서운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냥 권력을 잡으면 검찰이고 경찰이고 다 긴다는 거죠. 여기서는 경찰을 예로 들었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검찰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돼서 관련자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있다라고는 사실 누구도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명백하게 우리가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었다라고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모로 따끔한 말씀을 이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임성근 안전 업무 회방. 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조사본부 보고서에 적시됐다가 최종적으로 삭제된 내용이죠. 네, 최상병 사망 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원래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4쪽에 걸쳐
보고서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회방했다라고 적었는데요. 구체적인 수색 지시도 나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에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결국 최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했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최상병이 무릎 높이까지 입수해서 위험하게 수색 중인 걸 알았지만 훌륭하게 공보 업무를 했다면서 외적 군기에만 관심을 둘 뿐 안전한 수색을 위한 주의 의무는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이제 임 전 사단장이 최상병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이런 판단이 이미 지난해 8월에 나왔던 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조사본부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다수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인 8월 21일 이 판단을 뒤집고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시해서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을 한 건데요. 이 지휘부로 지목됐던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졌는데 이를 두고 이제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공수처에서는 이 과정에 국방부 수뇌부 등이 개입을 했는지 현재 수사 중입니다. 네, 점점 관련된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왜 달랐냐라가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이렇게 국방부가 갑자기 아무도 상관 안 했는데 그 내용을 굳이 그 부분을 알아서 자체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라고 삭제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건 어느 정도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그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외압이 대통령실에서 들어왔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그리고 관련해서도 또 대통령실에서 이제 입장이 전혀 없다가 뭐 최근에 입장을 내놨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온 것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뭐 그 최상병 사고에 윤 대통령이 2차례 지시를 내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특히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고 했고, 그리고 야단도 쳤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다. 그렇지만 법을 어긴 건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생각해보면 검찰총장 출신인데 검찰총장 출신이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또 더 나가서 저는 이런 게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그렇게 좋아하던 직권남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다른 게 직권남용이 아니라 이런 게 직권남용이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 내가 과거했다고 그거 발언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그거 과거했기 때문에 난 지금도 발언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직위가 바뀌면 과거에 하던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권한을 정하고 영역을 정하고 분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번째 마지막 뉴스 키워드 가보죠. 네, 국민의힘 본회의 보이콧. 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 불참한 거죠? 네, 22대 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인데요. 이 자리에서 우원식 의원이 재석 192석 중 찬성 190표를 얻어서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홀로 참석해서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콧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까지 원구성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데요. 이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을 어느 쪽을 맡을지를 두고 이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자고 원구성을 미룰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라면서 국회법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게 변함없는 민주당의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치 철학자로서 오늘의 보이콧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뭐 이렇게 저희들이 21대 끝날 때 22대에서 참 어둡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시작도 참 어둡게 시작되어서
좀 마음이 아프고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저 항상 이제 시작할 때 이것도 결국 원구성 때문에 이제 마찰이 생긴 건데 이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항상 생각해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의 법사위 위원장 논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국회가 상임위를 11대 7로 배분하는 이 구조로 늘 나누는 거는 우리 늘 있어왔던 거기 때문에 관행으로 하나 자리 잡았고 전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1당이 국회의장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관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부분만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입법부라면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책임 정치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발의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책임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고 지도록 만드는 건데 그 권위와 자리를 안 주고 지도록 만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자리에서 지금같이 대통령이 이제 여당인데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여당인데 그 여당에서 법사위 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간다 하면 정말 대통령 권한을 사용을 견제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법사위 논쟁이 지금 왜 나오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체계 자구 심사권이라는 게 법사위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정한 걸 막고 법문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충돌하느냐 안 하냐 뭐 이런 걸 갖다가 뭐 이렇게 가지고 고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무소불위의 권한에 되게 가깝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싸우지 않고 정쟁하지 않으려면 이번 타임에는 진짜 합의해서 좀 제발 이거 좀 없애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풀뜨는 고양이님이 법사의 권한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딱 나왔네요. 예, 망건쌤 이모티콘까지 이제 사용하시는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님이신데요. 예, 동의한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마지막으로 하이든님께서 이제 책 만권 읽으신 김만권 박사님 무슨 독서 앱 쓰시냐고 물어봐서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저의 독서 앱은 그냥 아날로그 책입니다. 야, 이렇게 또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냥 책이라고 하십니다. 예, 오늘 또 준비를 풍부하게 해주셔가지고요. 또 내용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SJ 양님께서 시작할 때 슈퍼챗 써주셨는데요. 그것이 저희 오늘 또 오프닝에 큰 힘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김종대 전 의원이 앉고요. 보조석에는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앉을 예정입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